네, 안녕하십니까. 재무부동산학의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7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6주차에 했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무 비율 다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앞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네, 먼저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무 비율은 이제 수익성 비율 그리고 활동성 비율 이 두 가지 크게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익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자 자본에 대한 경영 성과의 정도 또는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경영자, 채권자 등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정도로 활용을 하는 그런 비율 분석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런 수익성 비율에는 총 자산 이익률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이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이익률은 영어로 Return on Asset 해가지고 ROA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총 자산 대비 이익을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 것이 총 자산 이익률입니다. 자, 수익성 비율의 두 번째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Return on Equity에 앞서 따가지고 ROE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을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이익률은 당기 순이익을 총 자본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자, 이런 수익성 비율과 관련해 가지고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는요. 총 자산 이익률 ROA나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수익성을 평가하는 비율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두 가지 수익성 비율은 회계적 수익률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수익성 비율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의사항은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총자산 이익률 ROA보다 더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이 재무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무 비율로 활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활동성 비율은 매출액과 이를 얻기 위해 투자된 각종 자산들과의 관계를 측정해가지고 이들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재무 비율입니다. 특정 자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정도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효율성 비율 또는 자산관리 비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의 매출액을 평가하고자 하는 특정 자산으로 나누어 회전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회전율 비율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자, 활동성 비율에는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세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재고자산이 매출액으로 전환되는 현금화의 속도, 즉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재고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런 재고자산 회전율의 역수에다가 365일을 곱해가지고 평균 재고일수 또는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산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일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누어 가지고 구하면 되는데요. 이 평균 재고일수가 의미하는 것은 재고자산의 회전 속도를 좀 구체적인 날수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 재고일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활동성 비율에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 채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 채권이 발생해 가지고 회수되기까지의 경과 기간, 즉 매출 채권이 매출액으로 현금화되는 속도, 다시 말해서 매출 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 채권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매출 채권 회전율도 평균 회수일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의 역수에 365일을 곱해가지고 구한 것을 평균 회수일수 또는
매출 채권 평균 회수 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365일을 매출 채권 회전율로 나누어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평균 회수 일수가 의미하는 것은 매출 채권의 회전 속도를 구체적인 일수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평균 회수 일수가 짧을수록 매출 채권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활동성 비율이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합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의 총괄적인 효율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총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기업 운영에 투하된 총자산 또는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이 총자산 회전율이 낮으면 좀 과대 투자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무 비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이제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세 번째 큰 주제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재무 이론하고 관련해서 두 번째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재무 비율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이제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 영어로 이제 캐시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입된 현금, 현금 유입과 유출된 현금, 현금 유출의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사업에서 실제로 창출해내는 현금의 크기, 이것을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자산의 어떤 현금 흐름은 채권자의 현금 흐름, 그리고 주주의 현금 흐름의 합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금 흐름 항등식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다양한 활동으로부터 현금을 창출해내겠죠. 이것이 이제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창출한 현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은 결국 채권자의 현금 흐름과 주주의 현금 흐름의 합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현금 흐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은 기업의 통상적인 생산 그리고 판매 활동으로부터 얻는 영업 현금 흐름에서 기업에 재투자되는 순자본 지출 그리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산의 현금 흐름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영어로 이제 OCF, Operating Cash Flow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의 통상적인 생산과 판매 활동으로부터 얻는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자,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실 때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현금으로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이제 제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두 번째 유의사항은 이자 비용은 금융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기업의 통상적인 생산과 판매 활동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 계산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금은 현금으로 실제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 계산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유의하셔가지고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 현금 흐름 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산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불렀던 거, 그게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었죠.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줄여가지고 이제 EBIT이라고, EBIT, EBIT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EBIT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손익계산서 계산할 손익계산서 상에서 찾을 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었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면은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빗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빗 더하기 감가상각비 빼기 법인세 비용 이렇게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점이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걸 에비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비타는 영업이익, 에빗에서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식이 에빗 더하기 감가상각비 빼기 법인세 비용이었죠. 근데 에빗에다 감가상각비를 더한 게 에비타이니까 EBITDA니까 여기에서 그냥 법인세 비용을 빼준 거. 이게 또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의미하는 것, 영업현금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통상적인 생산과 판매 활동으로부터 얻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유입이 일상적인 현금 유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현금 흐름이 음수이다, 0보다 적다, 마이너스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 계산할 때 산정할 때 첫 번째가 영업현금 흐름 고려하신 점만 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자본 지출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자본 지출은 영어로 Net Capital Spending 앞자 따서 NC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보통은 Capital Expenditure 앞자들을 따가지고 CapEx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자본 지출 CapEx는 비유동 자산에 대한 순지출 또는 순투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순자본 지출을 갖다 구할 때는 비유동 자산의 매입에서 비유동 자산의 매각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요. 산정하는 방법은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기초 비유동자산을 빼주고 그리고 거기에다 감가상각비를 더해가지고 요순 자본 지출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매각하거나 또는 감가상각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순자본 지출은 음수, 즉 0보다 적은 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 구할 때 마지막 항목이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은 유동 자산에 대한 순지출을 또는 순투자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순운전 자본을 유동 자산에서 유동부채 빼가지고 구하죠. 그래서 유동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 자본의 순증가 요걸 갖다가 이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동자산의 변동에서 유동부채의 변동을 빼가지고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말 순운전자본에서 기초 순운전자본을 빼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동자산의 변동에서 유동부채의 변동 요걸 갖다가 이제 구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하면 유동자산의 변동은 기말 유동자산에서 기초 유동자산을 빼준 것이고요. 유동부채의 변동은 기말 유동부채에서 기초 유동부채를 빼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바로 이제 순운전자본의 변동이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말 유동자산에서 기말 유동부채 빼준 것에서 기초 유동자산에서 기초 유동부채 빼준 것을 다시 빼주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말 순운전자본에서 기초 순운전자본을 빼준다. 조금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산의 현금 흐름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 산정할 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이 있었죠.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또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빼준 것이다.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영업 현금 흐름에서 비유동자산과 그리고 순운전 자본 또는 유동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차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의 현금 흐름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유현금 흐름 또는 영업현금을 위해서 순자본 지출,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빼준 나머지 잉여이기 때문에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자산의 현금 흐름이 0보다 큰 게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0보다 적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산의 현금 흐름이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이 음수, 즉 0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당해년도에 채권자와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채권자로부터 빌리거나 또는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했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점을 말하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는 이 자산의 현금 흐름이 0보다 적은 크기, 마이너스의 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 주차 7주차에서는 이제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현금 흐름을 다 살펴보고요. 큰 세 번째 주제였던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네 번째 주제였던 화폐의 시간적 가치까지 이건 좀 내용이 짧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고 나면은 7주차 그 동영상 강의 두 개 다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아래 한글 파일로 띄워놓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강의 한 40쪽 보시면 39쪽입니다. 그래서 강의 한 세 번째 강의 한 39쪽 보시면은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이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채권자와 주주에게 돌아간 순지급액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차이이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현금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이 되는 것이고요. 채권자의 현금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현금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주의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겠죠. 주주의 입장에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은 기업에게서 나간 것이 되겠죠. 기업에게서 현금이 유출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의 입장에서 현금이 유출된 것은 그게 이제 기업으로 돌아갈 테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 중에 먼저 채권자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요. 요거는 회사의 지급 이자에서 신규 차입금을 차감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회사에게 그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죠.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이자를 수취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급한 이자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되는 거죠. 현금이 유입된 것이 돼요. 그래서 그 현금 유입에서 그다음에 신규 차입금은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 차입금이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만큼 기업에게 빌려준 것이 되죠. 현금이 유출된 것이 됩니다. 유출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급 이자 그리고 신규 차입금 요걸 빼준 거 이게 결국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지급이자 현금 유입이고요. 신규 차입금은 현금 유출이니까 그 차이가 바로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9쪽에 보면 주식회사 동의의 손익계산서가 나오죠. 2020년에 지급 이자는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2020년 말에 기말 비유동부채는 4,540만 원이고요. 2019년은 4,0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비유동부채가 증가한 크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차입금이 되고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기업에게 현금이 유출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40에서 4,080을 갖다 빼주면 460만 원. 이게 이제 신규 차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 이자에서 신규 차입금 빼주면 지급 이자는 700만 원이었고요. 신규 차입금은 460만 원이니까 그 차이 240만 원이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지급이자에서 신규 차입금 빼서 구한다. 지급이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신규 차입금은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2020년 기말의 비유동부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기초의 비유동부채, 요거는 2019년 기말 비유동부채, 그러니까 2019년 재무상태표에서 비유동부채 가지고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 신규 차입금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산식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조금 한 번만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번 문제를 갖다 풀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뭐 산식은 나중에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기업 자산의 현금 흐름 그리고 채권자의 현금 흐름, 주주의 현금 흐름 어떤 것인지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주의 현금 흐름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주에게 가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주주는 이제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배당을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금 그만큼을 갖다가 현금 유입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로 주식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매입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주주들이 매입을 하겠죠. 그 신규로 발행한 주식 그걸 매입하는 사람이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신규 주식 발행액 아까 기업의 입장에서 신규 주식 발행액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현금 유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 배당금에서 신규 주식 발행액을 빼준 거 그게 바로 주주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28쪽에 있는 손익계산서하고 강약 28쪽에 있는 재무상태표 가지고 이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배당금은 주식회사 동의의 손익계산서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거기 배당금 1030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주식 발행액은 뭐 가지고 살펴보느냐라고 했을 때 재물상태표에 보시면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요 계정이 있습니다. 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말 재무상태표는 항상 그 연말 기말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기말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살펴봤더니 2020년 재무상태표에서 6,4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기초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어디서 보시면 된다고요? 2019년에 재무상태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 기말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얼마였냐면 6,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100만 원이라고 하면 6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보시면 신규 주식 발행액은 4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현금 흐름은 지급 배당금 1,030이었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식 발행액 400이었고요. 그 차이 630. 이게 바로 이제 주주의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금 흐름 항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 항등식은 좌변에 자산의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우변에 있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 그리고 주주의 입장에서 현금 흐름 이 둘을 합친 것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현금 흐름 앞에서 계산했던 거 보시면은 이제 870 단위는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 보시면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 240이고 그 다음에 주주의 현금 흐름이 630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870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의 자산의 현금 흐름 870, 그 다음에 우변의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 합한 게 또 870 해가지고 현금 흐름 항등식이 맞는구나, 성립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까지 확인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제대로 잘 풀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한번 더 생각해 보면요. 자, 자산의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그리고 순운전 자본의 변동을 빼준 것이다. 영업현금 흐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EBIT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자 및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EBIT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법인세 비용을 빼서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는 EBITDA 그러니까 이자 및 법인세 비용 및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 EBITDA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가지고 영업현금 흐름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이 영업현금 흐름 구할 때 EBIT 그리고 감가상각비, 법인세 비용은 모두 다 어디 나오냐? 손익계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지고 요 영업현금 흐름을 갖다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 중에 두 번째 항목이 순자본 지출이었죠. 그래서 순자본 지출은 저기 그 비유동자산에 매입해진 비용에서 비유동자산의 매각으로 받은 현금을 차감해가지고 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식을 보면 순자본 지출은 기말 비유동자산에서 기초 비유동자산 빼주고 감가상각비를 더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요. 요 기말 비유동자산 그리고 기초 비유동자산은 2020년과 2019년에 재무상태표 가지고 찾아내시면 되고 감가상각비는 2020년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기말 순운전자본에서 기초 순운전자본을 빼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모두 다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기말 순운전자본은 2020년 재무상태표 가지고 보시면 되고 찾으시면 되고 기초 순운전자본은 2019년 재무상태표 가지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산의 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에서 순자본 지출 빼주고 순운전자본의 변동 빼가지고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현금 흐름과 주주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항등식 우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지급이자에서 신규 차입금 빼가지고 구한다. 그런데 지급이자는 손익계산서에 나와요. 신규 차입금은 재무상태표 2020년과 2019년 두 해의 재무상태표에서 신규 차입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주주의 현금 흐름은 지급 배당금에서 신규 주식 발행액을 갖다가 이제 빼준 건데요. 지급 배당금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손익계산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식 발행액은 요거는 재무상태표 2020년과 2019년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게 계정 이름입니다. 항목 이름입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찾아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의 현금 흐름 정말 이것은 채권자와 주주의 현금 흐름의 합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면 내가 현금 흐름 잘 구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금 흐름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화폐의 미래 가치 또 화폐의 현재 가치 가지고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